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네요. 4월 3, 4월 마지막이고 이제 5, 6월부터는 또다시 요약집 서브노트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요약집은 140페이지도 안 되게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요약집만 열심히 하셔도 공인중개사법은 충분히 90점 이상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고통받겠죠. 지금 90점 나오는 건 비정상이고 지금 모의고사 보면 17.5점 정도 나오면 됩니다. 계속 이제 고통받으면서 조금씩 시납으로 점수가 올라가야 되지. 지금 전과목 만약 첫 모의고사를 봐서 60점 이상 다 나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페이스를 시험 볼 때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6개월입니다.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지칠 때가 됐죠. 그러면 조금 재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우리 동네는 철쭉 축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조금 재충전하시고 별로 공부 안 했던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그 434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차례죠. 오늘 프린터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하는 걸 내드렸습니다. 이거 오늘 내드린 프린터를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도 물론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이 주거용인지 이 주거용이 아닌지는 사실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 계산할 때 주택인지 주택 아닌지는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부상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주택으로 보호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 1층에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으로 사용 안 하니까 주택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상가로도 사용 안 하면 상가도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아니니까 상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민법 임대차를 적용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상가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이하 임대차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서울은 9억, 환산보증금이 9억,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으로 2019년 4월 2일 날 이번 달에 바뀌었죠? 이 숫자가 이번 달에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과서 내용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는 9억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적용 제외가 있는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우리 모텔에 숙박계약 장기 투숙을 했다 하더라도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이 지문이 계속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을 해봤는데 현업에 있을 때 중국 동포들 왔을 때 3개월 계약 체결합니다. 3개월. 단기 임대차, 일시 사용 임대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왜냐하면 보증금이 없어요. 무보증 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금도 없는데 월세도 안 내고 계속 살겠다 주장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8년 연속 출제된 지문이라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이 있고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먼저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가 아니고 최우선 면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최우선 면제.
우리 법에는 최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보면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이걸 다른 말로는 학자들이 최우선 면제라고 합니다. 법에는 최우선 면제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때는 최우선 면제라고 안 나오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선 면제가 있습니다.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를 말합니다.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말은 이게 물권적 효력입니다.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나 임차권이 있다, 못 나가겠다. 원래는 집주인 바뀌면 나가야 되죠. 새로운 주인이 오면.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2년 동안은 계약했으니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그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 하면은 이사를 하고, 이사하는 걸 인도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는 걸 주민등록이라고 하죠. 주민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인도, 주민등록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해서 변제받습니다. 요거는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대신에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신청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고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아야 상가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주택은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를 받는데, 자, 그러면 1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신고하면 3일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1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신고하고 3일 날 확정일자 받으면 3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래서 건저당도 3일이라면 이 건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중에서 경매 넘어갔을 경우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확정일자 아니면 건저당 아니면 동순위. 답은 동순위입니다. 동순위. 둘 다 3일입니다. 3일 날 오전 9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던 오후 5시에 건저당 설정 등기를 했던 그 시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같은 건저당이면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에 순위번호가 기재되잖아요. 그럼 먼저 등기된 게 먼저 배당받지만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순위 안돈배당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3일 날 하고 전입신고를 2일 날 하고 확정일자를 1일 날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그리고 건저당은 여전히 3일입니다. 이건 누가 먼저 받을까요? 이건 건저당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확정일자는 1일 날 받아서 당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지만 단 사전 전제 요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은 이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4일 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건저당이 먼저고요. 만약 건저당이 4일이라면 4일 날 설정됐다면 같은 4일이지만 이거는 4일 오전 0시니까 이런 경우는 임차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만약에 4일이라면 건저당이, 근데 건저당이 3일이라면 건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을 보면 이 금액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서울인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서울인 경우.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1억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3,400만 원까지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3,4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는 6천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우리 프린트에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는 그래도 자꾸 필기를 해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을 수는 있습니다. 기타 지역인 경우는 5천만 원 나누기 3을 하면은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데 세용화, 정용화, CN블루 정용화가 아니라 세용화입니다.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 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파주가 신설됐습니다. 최근에 파주가 신설됐습니다. 파주 외에 그 다음에 안산이라든지 김포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시는 옛날부터 있었죠. 안산, 김포, 광주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주택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를 보겠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도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고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이 있는데 서울은 그대로 서울인데 과밀억제권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포함됩니다. 부산도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는 포함되잖아요. 부산이 포함된다고. 이게 주택하고 상가하고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광역시에는 광역시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뭐가 있느냐면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이 세 개는 광역시가 아님에도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이 세종, 파주, 화성 빼고 나머지 또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거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전금이 이번에 이게 바뀌었다고요. 서울의 경우 환산보전금이 6억 전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9억으로 바뀌어서 환산보전금이 9억,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육구는 54,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3억 7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세종, 파주, 화성 빼고 나머지 안산, 김포, 광주 이런 거는 원래 있던 겁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환산보전금입니다. 이거는 환산보전금. 요건 환산보전금인데 요건 우선면제 받을 수, 쉽게 말하면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최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특별시인 경우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 3,800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게 우선 면제 받는 기준 금액하고 최우선 면제하고 다른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만 해당되고 여기는 또 부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좀 헷갈리게 돼 있죠.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과밀억제권역만 해당되고 부산은 해당 안 된다고요. 부산은 해당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광역시에도 보면 안산, 용인, 김포, 광주만 들어가고요.
어디가 안 들어가요? 세종, 파주, 화성은 최우선 면제 받는 데는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역시에. 헷갈리죠? 세종, 파주, 화성은 세종, 파주, 화성은 여기 우선 면제 받을 때는 5억 4천인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 이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들어가요? 그럼 기타 지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인데, 자 그러면 이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숫자는 뭐 암기하는 건 나중에 현업에 나가면 그 책상에 유리 밑에다 넣어놓고 보면 되는데 이걸 해석할 줄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택의 경우는 뭐 거의 다 잘 압니다. 주택의 경우 이제 상가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자 상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상가고 광역시에 있습니다. 광역시 상가 광역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을 그냥 일단 볼까요? 서울에 첫 번째 보증금이 6,500만 원, 보증금이 6,500만 원,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월세가 100만 원. 이 경우에 경매 넘어갔을 때 최우선 면제 얼마 받습니까?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이 6,500 이하인 경우에 2,200만 원 받는데, 환산보증금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게 환산보증금입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은 이건 1억 6,500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증금이 500이고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6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6,500이잖아 환산보증금이. 이런 경우에 최우선 면제 얼마 받아요? 그럼 환산보증금은 6,500이라고 이걸 서울입니다. 얼마 받는다? 최우선 면제 500만 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놓은 보증금이 500밖에 없는데 내놓은 보증금보다 더 많게 최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최우선 면제 받는 이 금액은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받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이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기준이 되는 6,500만 원 이하다고 할 때 이 6,500만 원은 환산보증금이고, 실제 돈 타는 거 받는 거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는다고요. 보증금 내놓은 게 500밖에 없는데 만약 그러면 전부 월세고 보증금이 한 푼도 없으면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못 받겠죠. 내가 내놓은 돈 범위 내에서 받는 거지, 내놓은 돈도 없는데 최우선 면제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받는 금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는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령 상가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고요. 6천도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고 2천만 원이라도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다 받습니다. 그러면 방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모두 보증금이 각 방마다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짜리 방이 20개 있으면 4억이죠. 4억인데 이 건물이 경매에 4억에 낙찰됐습니다. 4억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다른 건조당권자나 배당받을 게 한 푼도 없겠죠. 그래서 낙찰 금액 4억에서 2분의 1만 떼줘가지고 2억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기 때문에 이건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다 못 받고 1천만 원씩 밖에 최우선 면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주택의 경우 2년이고요. 상가의 경우 1년입니다. 농지법에서 농지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 기간이 3년이라고 했죠.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 기간, 최장기 존속 기간 없습니다.
지금 주택도 최장기는 없어요. 뭐 주택, 상가, 농지 전부 최장기는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최장기는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최단기는 경고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장기는 없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건물 전세권 최단기는 1년입니다. 최장기는 10년입니다. 건물 전세권. 그래서 최단기 존속기간 시험에 우리 중개 실무에도 출제됐습니다.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모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인데요. 주택이나 상가 모두 법정갱신이 인정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 그래서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즉 5개월 동안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해야만 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또 2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주인의 경우.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주인한테 나간다고 하면 되죠. 한 달 전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임대인은 세입자 못 내보냅니다. 또 2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마찬가지고요. 상가에 대해서 임차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주를 통지 안 하면 또 1년 상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됐을 때는 역시 주택하고 똑같이 해지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이게 주택, 상가, 농지는 3개월 전까지 이야기해야 되죠. 3개월 전까지 이야기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민법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차인이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민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민법 임대차는. 민법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역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전세권이 묵시적 갱신됐을 때는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나 모두 전세권 소멸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 5개, 그 다음에 계약 최단기 존속기간 5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지금 상가만 있습니다.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하면 10년까지 연장되죠.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정감 청구입니다. 정감 청구는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 둘 다 5%죠. 따지고 보면 퍼센트로 하면 5%밖에 못 올립니다. 자, 그러면 주택의 경우 가령 주택을 2년간 계약 체결했습니다. 2년 계약 체결했는데 1년 만에 2년에 1억이라고 계약 체결해놓고 1년 만에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5% 500만 원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을 2년 계약 체결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것만 5%입니다.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2년 계약 기간 끝나고 올리는 건 얼마든지 올려도 되죠. 시세만큼 올려도 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 5%밖에 못 올린다. 이 정액 청구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판례가. 자, 그 다음에 상가도 5%밖에 못 올리고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이 올리는 거 정액 청구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를 하면 올릴 수 있지만 월차임 전환율은 당사자 합의해도 안 된다.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의 경우에는 월차임 전환율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할이면 10%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의 경우에는 1할 2푼이면 12%나 똑같은 말이에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상가 같은 거는 계산하는 걸 내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계산기 없으면 하기 힘들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시험에 낸다면 기준금리를 1.5%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3개월마다 바뀔 수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공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1.5%라고 가정하면 얼마예요? 3.5% 합하면 5%. 그럼 1하는 10%니까 둘 중에 낮은 걸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를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과거 공인중개사법에 전세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인데 이걸 월세로 돌리려고 하면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지금 5% 기준금리를 1.5%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5%니까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25만 원 받을 수 있나요? 25만 원이죠. 5, 6, 30. 1년에 30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기준금리를 1.5%라고 가정하고 계산했을 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75%니까 물론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 승계입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적용됩니다. 상가는 사실혼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연기금법상은 사실혼도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으로는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하고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인신고만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혼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혼인 경우 주택의 경우에 만약에 임차인이 있고요. 이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 두 사람만 살다가 죽으면 100% 상속이 됩니다. 근데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문제죠. 2촌 이내의 상속인이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상속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부모를 만약에 이 남자분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한테만 모두 상속이 됩니다. 근데 이 노부모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부부 둘이만 살고 있다가 사망을 하면 2분의 1씩 공동으로 승계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이게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안 모시면 2분의 1이 상속된다고 하면 누가 모실 것인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행법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차권 양도해라. 그러면 모실게. 이렇게 정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죠. 채권은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내용정모용으로 난 배우자한테 임차권 양도했다. 이렇게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승계가 되는데 만약 2년 계약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1년 만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한 달 안에 남편 죽었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방 빼야 되겠다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저도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모시고 있다 돌아가셨는데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그 혼자 집에 있는 적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너 어머니 그 책상 식탁 밑에 계신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 물어보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저승에 못 가고 있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2천만 원 내고 구달하더라고요. 가시려면. 돈이 없어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무서워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서 무서워. 저도 방 뺄까 또 생각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사를 갈까까지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한 달 안에 주인한테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하면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1개월이라는 거 우리 그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개월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개월 한번 찾아볼까요?
1개월이 45번에 15번에 있잖아. 15번 주택 임차권 승계 포기라고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도저히 무서워서 여기 못 살겠다, 주인한테 한 달 안에 방 빼야 되겠다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임차권 등기 사실혼은 자 그래서 주택만 보호된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 상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설정 등기는 합의에 의해서 임대인 임차인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원래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등기소에. 그런데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재판상 등기입니다. 사실 재판의 종류에 보면 명령, 판결,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상 등기이기 때문에 임차인, 등기 권리자 혼자만 가면 되죠. 그 대신에 이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 것과 임차권 등기 말소해 주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돈부터 보증금부터 돌려받고 등기를 말소해 주면 되죠. 선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지금 제 친구가 중개업을 하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이게 지금 역전세 난이 있어가지고, 역전세라는 건 뭐예요? 2년 전에 들어올 때보다 지금 전세금이 더 내려간 걸 말하죠. 역전세고, 깡통주택은 뭡니까? 아예 집 팔아도 전세금도 못 내주는 게 깡통주택이죠. 그래서 역전세 난이 있어가지고 집을 매매를 중개를 했는데 잔금 날짜를 못 정했대요. 매도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걸 조건을 했고, 구해주고 나면 그 10일 후에 잔금 치르기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짐은 다 빼버리고 그냥 보따리만 하나 나눴대요. 왜냐하면 완전 다 빼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된다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나가버렸다면 짐 다 빼버려도 대항력이 유지되겠죠. 예,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되는 비용 한 5만 원도 안 들어가요. 인지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 상가 모두 다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두어야 되고요,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임연체와 해지인데 2기 연체, 3기 연체, 우리 그 프린트에 보면은 2기 연체, 3기 연체가 어디에 있냐면은 20 몇 번이죠? 이게 30번, 30번이네요. 30번. 30번 맨 밑에 보니까 2기 연체, 3기 연체 나와 있죠? 2기 연체 찾았어요? 30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30번 맨 밑에 보면 2기, 3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2기라는 것은 뭐냐면 2기의 차임액이기 때문에 2달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해야 돼. 가령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연체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돈이 없어서 절반만 주고 50만 원만 주고 나머지 50만 원 다음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넉 달 연체돼야 되겠죠. 50만 원씩 연체되면 연체된 액수가 2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기가 있고 3기가 있습니다. 3기, 2기, 3기 시험에 잘 나오는 숫자입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주택, 법정 갱신, 불인정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갱신, 불인정,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입니다. 주택,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
묵시적 갱신이 있었잖아요. 임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는데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는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전부 상가와 관련되는 거죠. 상가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됩니다. 거기 30번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0번 보고 밑줄 치놓으세요. 이거 30번 맨 밑에 있죠. 2기, 3기. 그 다음에 상가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입니다. 갱신 거절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됩니다. 보장 안 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됩니다. 이것만 있고요. 다른 거는 요거 4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 사유. 시험에는 아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현업에 가면 중요하겠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 해지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무조건 8년이면 8년 동안 가야 되죠. 요건 시험에는 아마 4번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2기, 3기를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액사건은 빨리 재판을 한다 이 말이죠.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동주민센터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인인 경우. 근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그 전입신고한 날짜 이런 거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근데 상가인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의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의 계략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경공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